좁은 창고 안에서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고 서로의 체온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을 때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58살이죠. 전라도 남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여름 한낮 갯바위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바닷바람이 뜨거운 볼을 간질간질 건드렸습니다. 짠내가 코 안 깊숙이 스며들어와 폐를 가득 채웠죠.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끼룩끼룩 울어댔어요. 예전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소리가 없으면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해양공학연구원으로 30년을 일했던 시절이 참 멀게 느껴져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에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 연구실과 집만 오가며 살았죠.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병원을 오가며 지친 마음으로 매일을 견뎠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도시 생활이 의미 없어졌어요.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조각,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 사람들의 바쁜 발소리, 모든 게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이곳에서 지낸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밤이면 파도 소리만 끝없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 소리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물코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구멍난 곳은 실로 꼼꼼히 꿰매고 낡은 부분은 새 줄로 교체했죠. 손끝이 거칠어진 게 느껴졌어요. 연구원 시절엔 부드러운 키보드만 두드렸는데 이제는 굵은 밧줄과 거친 그물을 만지는 손이 되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진짜 살아가는 거구나. 점심때쯤 되니 배가 고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달걀 하나 풀어넣고 파 조금 썰어 넣으면 그럴듯한 한 끼가 되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에 들어가면 항상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혼자 먹는 식사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포구에서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눴어요. 마을 이장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쓸쓸하기만 하거든요.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아내 생각이 더 간절해져서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다시 갯바위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내죠. 물방울이 튀어올라 제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운 기운이 뜨거운 피부를 식혀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 한 척이 보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곁이 비어 있다. 누군가와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정겨웠어요. 예전에 아내와 아이를 가지려고 몇 년간 노력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결국 못 가졌지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해 먹었어요. 고등어 한 마리 구워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TV를 틀어놨지만 별로 집중이 안 됐어요. 뉴스에서는 도시의 복잡한 이야기들만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건, 사고. 모두 제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밤이 되자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갈 거라고요. 변화없는 일상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바다 위에 반짝이는 달빛이 참 예뻤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 여자와 함께 이런 밤바다를 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손을 잡고 걷던 그 따뜻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멀리서 고깃배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어부들이 밤새 일하고 계시는 거겠어요. 저처럼 혼자서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변화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말이에요. 마치 바다처럼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포구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등을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익숙하지 않은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택시가 포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택시가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누가 올까 궁금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시에서 여자 한 분이 내렸어요.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있더라고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어딘지 익숙했어요. 뭔가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쳐다봤죠.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윤가영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누구냐면 제 전 동서예요. 제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했다가 5년 전에 이혼한 분이죠. 그러니까 한때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남보다 먼 관계인 셈입니다.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애매한 관계였어요. 가영 씨와 처제는 결혼 생활이 잘 풀리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가영 씨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가영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예전에 밝고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뭔가 지치고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겪은 후의 나무 같은 느낌이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어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가영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혼자 계신다길래 그냥 걱정돼서 와봤어요. 말끝에 묻어난 떨림이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참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한 전 동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힘들어 보이는 가영 씨를 그냥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영 씨는 트렁크를 끌고 있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들어드렸죠. 어디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요. 기차 타고 목포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 갈아탔어요. 참 먼 길을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기까지 오셨을까? 궁금증이 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제게 찾아왔으니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죠. 이장님도 멀리서 이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일단 집으로 가시죠. 여기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집으로 가는 길이 참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영 씨도 말이 없었어요. 다만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자갈길에 울렸죠. 집에 도착하니 가영 씨가 제 집을 둘러봤어요. 2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시는군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예요. 그러자 가영 씨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혼 이야기가 떠올랐나 봐요. 제가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우시죠?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가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외로움도 심하고
결혼 실패로 지쳐 떠돌던 끝에 오랜 인연을 핑계 삼아 이곳까지 흘러온 거예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영 씨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상처받은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정말 잠깐이에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인데요. 물론이죠. 방은 하나 더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가영 씨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다행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간단히 차렸어요. 가영 씨가 반찬을 도와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 준비를 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형님, 요리 솜씨가 늘으셨네요.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웠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혼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영 씨 목소리에 쌓인 피로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년 동안 혼자만의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 씨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침구는 깨끗한 걸로 새로 깔아드렸죠.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형님. 정말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가영 씨가 있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밤이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으로 제 조용한 일상에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영 씨가 온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니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가영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달걀 후라이, 나물 몇 가지까지. 2년 동안 라면이나 토스트로 때웠던 아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집안에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맛있겠네요. 고마워요. 함께 앉아서 아침을 먹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항상 서둘러서 끝냈는데 가영 씨와 함께하니 천천히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젓가락질도 느릿느릿해졌습니다. 형님은 보통 아침에 뭐 하세요? 그물 정리하거나 포구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래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가영 씨가 함께하겠다고 하니 왠지 든든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절했죠.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영 씨가 워낙 적극적이었어요. 포구로 가는 길에서부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어떤 고기를 잡는지, 계절마다 바다가 어떻게 다른지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갯바위에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가영 씨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바닷바람이 가영 씨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난 부분을 찾아서 실로 꿰매는 거예요. 가영 씨에게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하더라고요. 손끝이 야무진 걸 보니 원래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점심때가 되니 마을 이장님이 오셨어요. 궁금한 듯 가영 씨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세진아, 이분이 누구냐? 서울에서 온 친척이에요. 이장님이 가영 씨를 더 자세히 보셨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 얼마나 있을 예정이냐? 며칠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장님이 가신 후 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있는 게 형님한테 부담되는 건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을 분들이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느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빨리 퍼지는 편이거든요. 오후에는 함께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 있거든요. 가영 씨가 그 풍경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혼자 살면서 알게 됐죠. 언덕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물결에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도 평화로웠고요. 그때 가영 씨가 모래사장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해안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형님은 이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헤어질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부럽네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불안했어요. 가영 씨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해안가를 걸으면서 조개 껍질을 몇 개 주었습니다. 예쁜 모양의 것들이었어요. 가영 씨가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들더라고요. 이거 참 예쁘네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조개 껍질이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어요. 가영 씨가 그걸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함께 밥을 지으며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가영 씨 웃음소리는 참 맑았습니다. 밤이 되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얇은 벽 너머로 서로의 기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영 씨가 장기침을 하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지낸 집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게 달랐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바다 위에 반짝이는 달빛이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끝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서 가영 씨와의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영 씨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처음엔 전 동서로만 봤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함께 바닷가, 언덕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이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다도 불타는 듯한 색깔이었죠. 참 아름답네요. 가영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옆 얼굴을 보니 석양빛에 물든 모습이 참 예뻤어요. 언제부터 가영 씨가 이렇게 예뻐 보였을까요?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언덕 위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갈매기들이 저 멀리서 울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형님,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영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기대됐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에 날린 가영 씨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바람이 세네요. 가영 씨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가영 씨 목선을 따라 흘렀어요. 하얀 목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영 씨는 전 동서예요. 한때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애매한 관계죠.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영 씨가 웃을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기 파도 보세요. 정말 예뻐요. 가영 씨가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따라서 보았는데 순간 가영 씨 손등에 제 손끝이 스쳤어요.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 씨도 놀란 듯 손을 움츠렸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둘 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저희 둘 사이의 갈등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란하고도 복잡한 소리였어요. 돌아가야겠어요. 가영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어색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뭔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경계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가영 씨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말이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치고 있었어요. 끝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제 감정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드는 감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감정이 생긴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꼈거든요. 가영 씨도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확실한 건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바다도 평소와 달리 거칠게 출렁였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가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물을 챙겨둬야 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물만 정리하고 올게요. 폭우로 나갔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물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날릴까봐 조심조심 작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금세 폭우로 바뀌었어요. 하늘이 온통 검게 겨냈습니다. 급하게 그물을 챙기려는데 가영 씨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어요. 형님, 비 너무 많이 와요. 왜 나왔어요? 위험해요. 둘이서 급하게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온몸이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저기 창고로 피하자. 폭우 근처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낚시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둘이서 급하게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좁았어요. 둘이 들어가기에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불편했어요. 가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가영 씨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털어내며 말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서 속이 비쳐 보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좁은 공간이라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으로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도 요란하게 울렸어요. 창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드럼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가영 씨가 걱정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제 어깨에 가영 씨 어깨가 닿았습니다. 젖은 옷 사이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둘만 있으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가영 씨의 숨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가영 씨가 살짝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젖은 옷 때문에 추운 모양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제 셔츠를 벗어서 가영 씨 어깨에 걸쳐줬어요. 고마워요. 가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가영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빛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고문이 덜컥덜컥 흔들렸어요. 마치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지만 저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가영 씨의 향기도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이성을 잃을 것 같았어요. 형님, 가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였어요. 창고 안이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찰나에 가영 씨의 표정을 봤어요. 간절하고도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이 무너져 갔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폭우와 바람 소리, 천둥 소리까지 모든 게 멈췄어요.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박동만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가영 씨도 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서로 떨어졌습니다. 이래선 안 돼요. 가영 씨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에 후회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폭우와 바람은 오히려 저희 둘의 심장을 감춰주는 배경이 되었어요. 자연이 저희의 금지된 감정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지자 급하게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입술에 남은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 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영 씨와 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대화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폭우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세진 씨 집에 여자 들어와 산다던데, 친척이라더니, 그치만 눈빛이 좀 다르던데, 혼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작은 어촌 마을이라 소문이 빨리 퍼지나 봅니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들은 의심하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가영 씨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점점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어요. 형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되시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서요. 가영 씨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제 대학 동기였던 김 교수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세진아, 잘 지내나? 교수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근처 학회가 있어서 들렀지. 그런데 김 교수가 가영 씨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소개해줘. 어쩔 수 없이 소개했습니다. 친척분이에요. 서울에서 잠깐 내려와 계셔요. 아, 친척. 사촌? 처제의 전 남편이에요.
김 교수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 동서라는 말에 더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김 교수가 계속 저희를 관찰했습니다. 대화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마치 탐정처럼 세심하게 봤어요. 사촌이라더니 눈빛이 좀 다르던데? 김 교수가 가영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조심해. 이런 시골에서는 소문이 무섭거든. 김 교수의 경고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이미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한 셈이었어요. 김 교수가 떠난 후 가영 씨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형님. 저 때문에 형님이 안 좋은 소문에 휩싸이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가영 씨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결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니 가영 씨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가보니 가영 씨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형님. 우리 이렇게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요?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때문에 형님이 곤란해지는 것 같아서. 가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들이 가영 씨를 짓눌러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애매한 관계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남남도 아니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전동서라는 관계는 사람들이 보기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를 그냥 전동서로만 보세요? 가영 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가영 씨를 전 동서 이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가영 씨가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가영 씨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소문의 그림자가 저희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마치 칼날처럼 가영 씨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제요? 내일 아침 기차로요. 갑자기 왜요? 여기 더 있으면 형님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요. 가영 씨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이 있었어요. 이미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사람들 말 때문인가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 자신도 혼란스러워서요. 가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님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드는데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하루 종일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가영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별로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가영 씨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바닷가 언덕에 가보고 싶어요.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별빛 아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처음 가영 씨와 함께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가영 씨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형님, 저를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게요. 제게 다시 웃음을 주신 분으로요. 가영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해안가에서 주웠던
그 조개 껍질이었어요. 이거 형님이 가지세요. 저를 기억하실 때 보세요. 조개 껍질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가영 씨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 손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형님도 행복하세요. 좋은 분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사세요. 가영 씨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분명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가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가영 씨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웠어요, 형님.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체온이 마지막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이미 이별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방에서 가영 씨가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가영 씨가 떠났어요. 일찍 나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지만 가영 씨가 거절했어요. 여기서 이별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가영 씨는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가영 씨를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어요. 며칠 동안 함께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의 찻잔, 거실의 방석, 베란다의 화분까지 모든 게 가영 씨를 떠올리게 했어요. 손에 쥔 조개 껍질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별은 이렇게 쓰디쓴 것이었어요. 가영 씨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영 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두 사람분 식사를 준비하려다가 멈췄어요. 포구에서 일하다가도 가영 씨가 옆에서 도와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바닷가를 걸으면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혼자가 된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아, 그 여자분은 어디 갔냐? 이장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서울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 괜찮은 분이었는데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가영 씨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편지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세진 씨, 안녕하세요. 서울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서 마음이 편해요. 서울 생활도 예전보다 의미 있게 느껴져요. 형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바닷가에서 보낸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형님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형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님, 저희가 나눴던 그 감정들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때가 아니었을 뿐이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에 만났던 것 같아요. 외로웠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바다가 그리울 때마다 편지 쓸게요.
형님도 가끔 안부 전해주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윤가영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가영 씨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웠어요. 동시에 그리운 마음도 들었고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가영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영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곳이었어요. 조개 껍질을 손에 쥐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가영 씨가 마지막으로 안녕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사랑은 붙잡는 게 다가 아니지. 때로는 놓아주는 게 더 깊은 사랑일지도 몰라. 가영 씨를 보내준 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였어요. 계속 함께 있었다면 더 큰 상처만 남았을지도 모르거든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삶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겠죠.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도, 가영 씨와 함께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한 계절이 살아 있었습니다. 가영 씨와 함께했던 그 따뜻했던 여름 말이에요. 조개 껍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쳐서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영 씨와의 추억도 이렇게 아름답게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을 돌아봤어요. 작은 포구, 갯바위, 어르신들이 모이는 평상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가영 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제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그 기억들이 있어서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며칠 후 가영 씨에게 답장을 썼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바닷바람도 선선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따뜻한 여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영 씨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제게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고,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조개 껍질을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가영 씨가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에 만났던 거라고, 외로웠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매일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내듯 저도 새로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영 씨와의 그 여름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로 남을 것입니다.